반갑습니다. 저는 서초동에 생활을 전부 서초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에 여러분 서울고등학교 옆에 가면 한국세무사 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4년간 세무사 회장으로 봉직을 했고요. 물론 회원은 한 10,000명이 되는데 집이 또 역시 서초구 방배동에 있고 사무실이 교대 전철역에서 10번 출구로 나오면 한 100m 전방에 서초 빌딩이라는 데서 세무법인 석성, 또 석성 장학재단, 중증 장애인을 돕는 석성 1만 사랑에 이렇게 쭉 하면서 세상을 좀 아름답게 오늘 여러분에게 좀 전해드리고 싶은 이 건자열하는 방법. 여러분 논어에 보면 이 건자열이라는 말이 있어요. 건자열을 하게 되면 원자래하니라. 좀 우리 뭐 수단 같지만은 우리 한번 복창을 한번 해볼까요? 참 좋은 말 같아서 제가 한번 건자열을 하면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자열하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이 돼서 건자열하면 원자래하니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번역을 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저 멀리 있는 사람이 구름대같이 몰려온다는 뜻입니다. 그 어떻게 하느냐? 그것 좀 제가 체험했던 것 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에게도 이 건자열하는 마음, 이게 건자열이라는 게 이 머리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는데 이게 머리에서 가슴 요게 한 50cm 됩니다. 근데 이게 참 내려오기가 힘이 들어요. 우리 국민 모두는 지금 머리는 너무 커져 있어. 너무너무 커져가지고 머리가 터질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화내면 머리가 뚜껑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뚜껑이 함부로 열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너무 작기 때문에 뚜껑이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느냐 실제로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야 돼요. 저는 인생 전반전에 너무너무 실패를 해서 이 가슴에 내려오는 작업이 되질 않았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인생에도 작전 타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축구 아시죠? 네. 전반전 45분 하고 나면 뭐 하죠? 휴식이 아니에요. 그 시간은 15분 주는 거. 그거 작전 타임이잖아요. 전반전에 우리 이렇게 몇 골 먹었으니 후반전에 이겨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럼 그 작전 타임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길 건가? 제가 이 작전 타임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오늘 보니까 여기 이제 작전 타임에 들어갈 사람이 다수 있네. 여러분 작전 타임을 잘 활용하십시오. 저는 전반전에 아마 축구로 비교하면 한 30골은 먹었을 거예요. 근데 후반전 지금 딱 경기가 종료됐다. 히스리 불렸다. 지금 제가 몇 골 넣었을 것 같습니까? 30골 먹었는데 제가 몇 골을 넣었겠습니까? 딱 한 골 더 넣었습니다. 31골. 예, 저는 지금 해도 저는 흑자 인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께 오늘 제가 그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을 우리 흔히들 30, 30, 30이라고 그러죠. 지금 이 30, 30이 뭐냐? 이게 인생의 준비 기간이라는 거거든요. 준비 단계. 이 준비 단계는 마음대로 못해. 자, 태어나서 부모님들의 도움으로 학교까지 나와서 군대까지 갔다 오고 이 결혼까지 이렇게 진짜 사회에 나가기 위한 요 스타트하기 위한 그 전 단계까지를 인생의 준비 단계라고 그러죠. 이건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주어진 여건에 그냥 충실하다 보니까 되는 건데, 문제는 인생 전반전 여기서부터 문제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흔히들 전반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나머지 그러다 보니까 대개 한 60까지 가잖아요. 그죠? 이 공직 같은 경우는 현직에 있을 때까지를 전반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퇴직하고 나니까 이 후반전, 사실 중요한 것은 이 전반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후반전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왜 후반전이 중요하냐? 삶의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어디에 실패를 했느냐면 여기에 실패를 했습니다.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저는 46년생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그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젊어 보이느냐? 뭐 많이는 젊지는 않지만 제가 현재까지 승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는 이 준비 기간은 여러분 46년 제가 잊지 말자 6.25가 제 생일입니다. 저희 아들은 제 생일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6월 15일이니까. 잊지 말자 6.25 노래를 얼마나 불렀습니까? 아, 우리 아버지는 잊지 말자 6.25 이날에 태어났구나. 물론 양력입니다. 해방되고 나서 여러분, 해방이 45년도에 된 거예요. 그렇죠? 네. 해방된 이듬해 제가 태어났는데 5살 때 6.25 동란이 났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시절입니까? 제가 5살 때니까. 그때 방공호를 파놓고 밤이면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도 저희 아버님이 일본 오사카에서 어머님하고 이렇게 만났습니다. 만나가 결혼해서 저희 형하고 누나를 오사카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해방되고 나오자마자 진주로 오셨는데 진주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6.25 동란이 나니까 이 어른께서 갑자기 밀항선을 타고 일본으로 가셨습니다. 먼 훗날 왜 아버지께서 그렇게 밀항선을 타시고 가셨습니까? 물었습니다. 한마디로 인민군에는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때는 낮에는 국방군, 저녁에는 인민군. 와서 완전히 방관하시 이게 정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국방군에 열심히 있던 사람은 밤만 되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인민군에 걸리면 죽으니까. 또 그 밤에 활동하던 사람이 국방군에 오면은 또 인민군 앞잡이라 해서 이건 또 이래저래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어른께서 밀항선을 타시고 다시 오사카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그분이 가시고 안 가시고 그거는 자유인데 저한테 엄청난 충격이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 소리를 잘 안 해봤습니다. 아버지 소리 안 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6살 때 아버님이 3년 만에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셨지 이 어르신 내가 뭘 배웠느냐? 여러분 직조공장에 그 기사들 배터를 움직이는 그 기사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 직조공장에 가면 배터리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고장이 나면 수리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 기술을 일본에서 배워오신 거예요. 그래서 진주에서 살던 저를 어디로 데려왔느냐 하면 대구로 데려가셨어요. 왜? 대구에는 그때 이 섬유 산업이 발전이 돼서 제일모직, 사모방직, 뭐 대한방직 이렇게 해서 방직회사가 있었죠. 근데 그 비산동이라는 골짜기에 조그마한 직조공장이 많았어요. 거의 공원으로 취업을 하셨어요. 물론 이분은 무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8살 때 오셨는데 아버지 소리를 못 해봤잖아요. 이 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자가. 그러다가 제가 국민학교 들어가게 되고 지금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들어가게 되고 중학교를 이제 들어갔는데 몹시 어렵게 살았죠. 근데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이 무학자 출신이니까 이분이 사회에 나가서 자신 있게 행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제 직조 공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이 남한테 큰 소리 못 치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집에들은 만만한 게 저희 어머님이 만만한 거예요. 동네 북인 거예요. 그죠? 막걸리 한 잔 자시고 오면 저희 가족들을 못 살게 구시잖아요. 저희 어머니를 몹시 못 살게 굴었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말이 없으신 분인데 술이 한 잔 들어가면은 정신이 싹 가버리는 거예요. 어린 저 마음에 왜 우리 아버지가 저럴까? 그때부터 저는 이 눈치 보는 게 많아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님이 싸우고 뭐 가재 도구가 날아가고 밥상 날아가고 과음 소리 들리니까 청소년 저가 좋아하는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우리 집 다음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비산동이라는 동네는 굉장히 판자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소녀를 참 좋아했었는데 밤만 되면 우리 집에 아버님의 큰 목소리, 고함 소리가, 욕짓거리가 그 집까지 들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여학생한테는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쪽팔리겠죠, 그죠? 본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 앞에 이 초등학교 운동장에 학교가 있었어. 제가 운동장을 수십 바퀴를 도는 거예요. 돌면서 되뇌이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저 언제 죽노? 저는 그거 참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라고 정면 대놓고 말을 못했는데 아버지가 원체 저한테는 못을 아버지니까 저 아버지 언제 죽노? 이런 고백을 참 많이 했습니다. 참고로 그 이야기가 제가 영등포 세무서장 할 때입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인데 저희 아들하고 몹시 갈등을 느꼈습니다. 대학에 합격증 하나 없이 삼수를 하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저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잔소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몹시 불편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제 아들의 책상에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뭐라고 써 있겠습니까? 좀 대충 짐작하시네요.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언제 죽나? 그렇게 써 있어요. 저는 사투리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언제 죽노?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들은 우리 아버지 언제 죽나? 지는 서울 출신이다 이거지. 표준말을 썼은 것 따름 나머지는 다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전자전이라고 합니다. 그런 제 청소년기를 살면서 제가 몹시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5살 때 아버지가 안 계시는 그 외갓집에서 더부살이를 하면서 저의 바로 밑에 동생하고 저하고 영양실조가 걸린 거예요. 영양실조하면 탁 튀어오르는 인물이 있죠. 영상물이. 아프리카 여러분 보시죠. 네. 진짜 다리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철근 하나 깔아놓은 것 같아요. 다리가 설 수가 없잖아요. 왜? 못 먹어가지고. 뭐 잘 아시죠? 그때는 다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저들을 형제를 위해서 소를 잡아줄 수도 없고 돼지를 잡아줄 수도 없고 그런데 저희 외갓집에서 일가 친척들이 뭐를 잡아줬느냐 하면 쥐고기를 잡아주셨습니다. 제가 쥐고기를 한 50여 마리 먹었는데 다행히 저는 죽음 요 문턱에서 갔으면 죽음이고 살아오면 이게 생한이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살아왔는데 바로 밑에
저 남동생은 49년생이었는데 소화가 안 되니까 결국 섬을 넘어버렸어요. 제가 동생의 죽음 앞에 처음으로 죽음이란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그 시신을 어머님이 어떻게 보셨겠습니까? 막내 아들이 그렇게 허전하게 힘도 없이 영양실조로 죽는 그 모습을 본 어머니.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아버님이 오셔도 별 나은 게 없었습니다. 대구로 이사를 가시고 난부터도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동생 잃고 삼남 삼녀에서 제가 형과 누나 저 여동생 둘 이렇게 가운데 사니까 이건 있으나 마나예요. 옛날에는 또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유년기를 거치고 그 다음에 청소년기를 거치고 장년이 돼서 저는 어렵게 공부를 해서 여러분 제가 얼마만큼 성실했느냐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12년 개근상을 탔습니다. 개근상을 탔는데 제가 선생님을 잘 만났습니다. 그 멘토 같은 선생님을 만나서 국세청에 입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국세청이 66년 3월 3일 날 발족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50년 가까이 됐죠. 그때 제가 공채 일기로 국어공무원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 선생님의 역량으로 선생님이 가르쳐준 과목을 공부했는 그 결과로 제가 국세청에 입사를 합니다. 입사를 하고 보니까 어느 날 저의 형이 저보다 5살 위인데 형이 군대에서 술을 잘못 배우셔서 결국은 행사를 얼마 앞두고 결혼 행사를 약혼 일자를 얼마 앞두고 그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자, 저희 어머님의 모습을 볼 때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남편의 그 시달림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저희 어머님은 제가 73년도 군에 있을 때 52세 일기로 세상을 마감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아버님을 이렇게 모셨는데 제가 제 가정 이야기를 해서 가정에 밝히기 어려운 그런 어떤 약점들을 여러분 앞에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 자신이 건자열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 가든지 제가 이 강의를 합니다. 그럼 저보다도 더 험난한 사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칫 조금만 불행하면 좌절을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저희 어머님은 한많은 그 어머님의 모습 볼 때 52세 나이에 남편의 구박, 아들 사랑하는 아들 두 아들을 잃은 어머님, 그런 어머님이 저를 지극히 사랑해 주셔서 그분이 저한테 건자열이 된 거예요. 그 여인이 저를 건자열을 해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별로 학교도 다니지도 못한 무학자인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저한테. 용건아,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우리 집의 기둥이야. 너가 가는 곳에는 모든 것이 형통해. 늘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빼내려고 여러분에게 그동안에 저희 어려웠던 환경들을 다 끄집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조금만 어려워서 못 살겠다. 여러분 못 살겠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게 저는 이 준비 단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입문해서 이제 사회 첫 출발했습니다. 20대 나이에. 갔다가 보니까 세상 물정을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군대, 여러분, 그 유명하신 분, 김신조 어른 덕분에 제가 일찍 군대에 갔더랬으면
근데 한 30개월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늦게 간 죄로 페널티를 더 먹었습니다. 잘 아시네요. 6개월을 더 하고 놓은 거예요. 진작 같더랬으면 제가 30개월 하고 왔을 텐데 2년 6개월. 6개월 더 복무하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다시 복직을 해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또 설아의 아들과 딸이 생겼습니다. 야, 이제부터 열심히 해서 인생 전반전을 잘 해야지 했는데, 여러분, 제가 말단 9급에서 시작했습니다. 9급에서 제가 이 전반전이 얼마만큼 성취를 했느냐 하면, 자,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여러분한테. 9급에서 8급 올라가는 게 이게 보통 8급이라는 게 석입니다. 옛날로 말하면. 이게 올라가는 횟수가 대개 한 5년에서 6년 걸립니다. 그럼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 여러분, 6급이 옛날로 말하면 주사입니다. 주사. 김주사, 이주사 할 때 6급. 그러면 이 세 개만 올라가도 한 20년 걸리는 거예요. 6급에서 5급. 5급이 뭐냐? 사무관입니다. 이거 어렵죠. 제가 20세 약한 나이에 들어가서 우리 사무관을 내가 언제 한번 달아보나. 가만히 꼽아보니까 한 40 몇 살 돼야 되겠더라고. 그 제가 정확하게 사무관을 20년 만에 달았습니다. 40세 약간 뭐 빨리 된 거죠. 사무관이 5급인데 서기관이 하나 더 올라갑니다. 그게 4급이라는 겁니다. 이 세무서장급이 서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부의사관,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고위공직자라는 거죠. 부의사관에서 이사관 이래 올라가는 겁니다. 따져보니까 7개 계단인가 올라갔더라고. 그리고 결국은 제가 지금 국세청이 정원이 2만 명입니다. 2만 명. 2만 명의 지방국세청장이 딱 6명이에요. 그까지 딱 올라왔어요. 여러분, 제 인생 전반전에 수도 없이 오로지 저는 목표가 승진입니다. 아, 나 승진만 하면 우리 집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만 성공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주위에 제 인척, 제 친척 중에 정말 사돈의 팔촌 아무리 눈 따고 봐도 제가 그분한테 가서 부탁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오로지 내가 출세를 해야 된다. 오로지 내가 성취를 해야 된다. 그 성취를 살다 보니까 한쪽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망가졌겠습니까? 에? 건강? 건강은 좀 덜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버스를 안 탔습니다. 4km를, 왕복 8km를 매일 걸어 다녔습니다. 얼마나 다리 힘이 좋습니까? 건강은 괜찮았어요. 뭐가 망가졌죠? 예, 자식. 여기서 말하는 근자들이 희생이 됐잖아요. 막 바꾸어서 이야기하면은 가족 관계가 없어진 거예요. 제가 국세청에서 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맡은 업무가 부동산 투기 업무입니다. 76년도부터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매일 밤에 76년도 여러분 통행 금지가 있었습니다. 양평동에서부터 구이동까지 가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통금 시간 임박해서 집에 들어가죠. 보따리스가 집에 가서 다시 또 해서 내일 아침에 레포트 보고를 하죠. 결제를 맞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것까지 올라가는 이 7단계를 하려면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여러분, 제 손에 지금 이 구전살이 박혀 있습니다. 얼마나 이걸 쓴, 지금 컴퓨터 이거 아닙니다. 없었습니다. 결국은 대화 없는
가족관계가 계속된 거예요. 한 20, 30년간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아들이 모처럼 휴가를 한번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제가 모처럼 휴가를 가려고 엑셀인가 뭐 하여간 조그마한 승용차를 타고 아침 8시에 저희 집을 출발해서 해운대까지 갔습니다. 8시에 가니까 1시 반에 도착하더라고요. 여러분, 짐을 풀고 식사를 하고 거기서 해운대 백사장을 딱 끄는데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작업을 해야 되니까 당신이 선임 사무관이니까 와서 인사 작업을 하라는. 지금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얘들아, 내가 이 사무실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너네들이 좀 놀고 있어. 아버지가 볼 보고 올 테니까 했으면 될 텐데. 여러분, 저희 아내와 아들과 딸을 데리고 짐을 꾸려서 다시 그 조그마한 승용차로 다시 올라왔어요. 그때부터 저희 아들이 밤새껏 올라왔는데 10시간 걸리더라고요. 새벽 4시 반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우리 아들과 딸이 이야기가 아버지하고 관계는 끝. 다시는 안 갑니다. 그때부터 아들과 딸의 추억이 없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저희 아내는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남편이라고 둔다는 자신이 한심스럽다는. 명색이 자기도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제가 거기서 완전히 망가졌어요. 나는 도저히 가족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혼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대화가 없으니까. 그런데도 저는 내가 이것만 하면, 이것만 성취하면 나는 가장 훌륭한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빠가 될 수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착각이더라고요. 나중에 어느 획기적인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주문하고 싶은 게 있다. 뭐냐? 2002년도 대선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11월 달에 휴가를 가자는 거예요. 휴가를 무조건 가라 했습니다. 3박 4일도. 여러분, 제가 휴가를 가봤습니까? 휴가 놀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내가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이용한 아내가 마지막 부탁인데 설악산에 있는 켄싱턴 호텔에 가자더라. 거기가 뭐 하는데 가보면 안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아내를 따라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한 150여 명이 왔는데 부부가 왔어요. 77살인가 뭐 몇 살이 왔는데 어떤 사람이 왔겠어요? 직전에 있는 사람 왔어요.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 왔어요. 이 그룹 지어서 주는데 5커플씩 한 세팅이 되어 있어요. 한 조를 편성해서 하는데 제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뭐 추첨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나중에 걸렸습니다. 첫날부터 나오는데 보니까 아내가 나와서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데 그 아내가 이야기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 보니까 세상에 이런 못된 남편이 있었구나. 정말 혼을 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리고 저도 모르게 대성통곡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부가 와서 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야기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냥 울다가 들어와가지고 울면서 헤어졌습니다. 그때는 제가 느꼈습니다. 아내하고 내하고 그런 사이였구나. 아내는 분명히 금성에서 온 사람이구나. 금성 여인이고 나는
화성 남편이구나. 화성 남편. 여러분, 금성 사람하고 화성 사람하고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틀립니다. 틀리죠. 제가 그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 금성 사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관계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냥 내 새끼,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요것만 챙기는 사람이에요. 이 화성 사람은 관계성은 별로입니다. 그저 사회에 나가서 인정받기 좋아하고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성 사람하고 화성 사람이 결론이라는 그 어떤 틀에 묶여서 같이 한 지붕 밑에 살다 보면 이게 잘 사라지겠습니까? 못 사라지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아하, 이게 근본적으로 아예 처음부터 이 생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이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갔다 와서 제가 부부 행복학교를 지금까지 5년 다녔습니다. 틈틈이 다닌 거예요. 저희 아내는 10년을 다닌 겁니다. 이 금성 사람은 하루에 단어를 몇 개 써야 되느냐 하면 2만 5천 개를 써야 된대. 화성 이 남편은 하루에 단어를 12,000개를 써야 된대. 그런데 이 화성 사람은 어디서 다 쓰느냐? 그놈은 직장에서 다 쓰는 거예요. 직장에서 회의한다고 다 써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이 화성 남편은 어떤 머리 구조냐? 반드시 대화를 할 때는 기성정결입니다. 문제의 제기, 문제점, 개선 방안, 결론 이렇게 들어갑니다. 합법이. 근데 화성 사람은 이 금성 사람은 금성연이 어떻습니까? 기성정결이 없어. 그냥 신림동에 있던 아들 이야기부터 미국 고모의 이야기부터 럭비공같이 튀는 거예요. 그냥 마구제비로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체계가 다른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직장에서 회의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기진맥진하잖아요.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저희 아내 금성 여인은 제가 식사를 다 하기를 기다려서 이제 시작합니다. TV를 보고 있는데 아내가 처음 말문을 열기를 시작합니다. 한 10여 분을 들어있던 제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나는 쓸 것 다 써버렸으니까. 기진맥진한데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네요. 신림동에 있는 아들부터 이 아이가 막 튀어나오니까 머리가 점점 이게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10분쯤 더 있다고. 그래서 여보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결론만 이야기해. 결론만. 내 뚜껑 열리기 직전이니까 결론만 말하라 그러잖아요. 과음을 지르지요. 이 자리는 점잖은 자리였으니까 과음을 못 지르잖아요. 여보 결론만 말해. 결론만. 그러면 저희 아내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랍니까? 왜 소리지? 아내는 그때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아내는 2만 5천 개 단어를 써야 됩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저도 프로가 다 됐잖아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여러분에게 사실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여보 몇 개 썼어? 15,000개 썼어. 그럼 시작. 저는 TV를 봅니다. 열심히. 시집간 우리 집에 시집 온 며느리가 내한테 이런 전화가 와서 내가 참 즐겁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쭉 한 10분쯤 있다가 저는 그래서 당신이 오늘 마음이 즐거웠구나. 그랬구나. 그 외손주가 그렇게 당신을 못 살게 했구나. 저는 꾸나만 해주는 거예요. 꾸나만. 저는 보는 게 지금 TV에 가 있어. 꾸나만 이야기해 주잖아요. 꾸나만. 당신의 마음이 그렇구나.
아, 오늘 그래서 우울했구나. 여러분, 꾸나 하는데 세금이 안 붙더라고. 부지런했구나를. 아, 그랬군요. 우리 김 회장님이 아, 그렇게 생각했군요. 아, 우리 청장님이 그렇게 생각했군요. 그 마음을 읽어주게 됐습니다. 부부행복학교에서 대화에 가장 으뜸되는 화법이 뭐냐? 꾸나, 꾼요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생면 처음이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 대화는 반드시 눈과 눈이 마주쳐야 된다. 그거 아시죠? 네. 아, 그분 나보다 훨씬. 자, 지금 제가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옆에 분 처음 만났지만 그렇게 한번 합니다. 자, 옆에 분 눈을 보십시오. 저 얼굴 보지 마시고 제가 하는 대로 합니다. 옆에 분 눈을 보세요. 꾸나. 그래도 기왕이면 우리 교육받으려면 좀 아무리 이 공락금이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배워야 안 되겠습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꾸나. 꾼요. 예.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말씀 다 끝났습니다. 이제 하산해도 됩니다. 도 닦았으니. 그래도 좀 더 이야기하고 갈게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접촉점이라는 거예요. 아, 당신의 마음이 그렇게 했구나.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직장에서 우리 동료나 후배들에게 직장에서 회의를 많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회의는 집에 가서 해라. 집에 아내와 더불어 회의해라. 아, 그랬구나. 여러분, 저희 아내와의 관계가 몹시 흐트러졌었는데 제가 전반전 끝나고 작전 타임에 그 부부 행복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거 터득했습니다. 제가 아까 영등포 세무서장 하면서 제가 얼마나 바쁜 자리에 가 있는지 여러분 아마 상상도 못 하시는데 그 영등포 세무서의 위치가 우리 전국의 100여 개 세무서 중에서 가장 세금 징수액이 많은 곳입니다. 서울시의 1년 예산이 그 당시에 제가 서장할 때 1년이 8조 5천억인데 영등포 세무서장 이름으로 거주로는 돈이 물경 10조 원에 가까웠어요. 얼마나 일이 많겠어. 그런데 아들하고 한 게 우리 아버지 언제 죽나나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저희 아내의 권유로 여러분 아버지 학교가 있습니다. 혹시 아버지 학교에 가신 분? 아버지 학교 갔잖아요. 등록금 10만 원을 내고 갔습니다. 갔는데 첫 주에 오리엔테이션. 둘째 주에 가니까 아버지한테 편지를 쓰라 하더라고요. 제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신 아버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지금 하늘나라에서 잘 계시죠? 그런데 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떻게 그렇게 학교 문턱에도 못 가보셨습니까? 어떻게 저로 하여금 존경받을 수 있는 그 아버지로서 역할을 못 하셨습니까? 나는 당신을 10살 동안에 한 번도 아버지라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내 옆에 계시는구나만 생각했고 그 아버지한테 정말로 내 마음에 있던 이야기 한 번 털어내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아버지 당신을 보면 제발 술만 안 자시고 오면 좋겠더라. 그 술 자시고 들어오면 저는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습니다. 학교 운동장으로 돌면서 우리 아버지 언제 죽노라고 제가 되뇌었습니다. 아버지, 그때 아버지 빨리 죽으라고 한 거 미안합니다. 근데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제 옆집 그 학생이 참 좋아했는데 아버지 때문에 제가 왕망가가 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아버지 때문에 일찍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제가 아버지 임종을 할 때까지 아버지 저를 얼마나 괴롭히셨습니까? 물론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는 마음은 제가 알지만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한이 많았습니다. 제가 아버지, 어머니
묘소 옆에 묘소에 합장한 거 아시죠? 합장을 하면서 구멍을 하나 내드린 거 아시죠? 이 구멍이 무슨 구멍이냐? 손잡고 계시라고 구멍을 내드린 거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하늘나라에서 어머니 손잡고 계시죠? 먼 훗날 제가 하늘나라에 가서 아버지 당신이 어머니 손을 안 잡고 있을 시는 제가 하나님한테 고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나의 유일한 아버지, 무학자였던 아버지, 당신은 영원히 이 아들이 사랑하고 존경할 것입니다. 편히 하늘나라에 계십시오. 제가 갈 때까지 어머님 잘 보살펴 주십시오. 이라고 여러분 편지를 썼잖아요. 아버지 학교에서 200 몇 분이 있는데 가장 잘 쓴 최우수 당선작에 제가 걸렸습니다. 그래 아버지 학교에서 그걸 낭독을 하라잖아요. 울음바다가 됐죠. 그런데 그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주에 아들한테 편지를 쓰라 하더라고요. 참 어떻게 보면 믿기도 하고 그 아들, 여러분 삼수를 하는 그 아들이 얼마나 지도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대학교 합격증 하나 없는 아들. 아들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야, 나는 어릴 때 이렇게 자랐다.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아르바이트라고 가정교사하고 이렇게 해서 살았다. 그런데 12년 개근상을 탔다. 나는 일찍이 행편이 어려워서 20살 때 국세청에 들어왔다. 나는 이렇게 살았다. 쭉 내 사연을 다 아들한테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 더 놀라운 건 저를 곤욕스럽게 한 것은 그 아들이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를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겠더라고요. 20가지, 그 10가지도 아니고 20가지를 쓰라는데요. 일주일 내내 정말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결제가 안 되잖아요. 결제가. 정말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 아들한테 내가 자랑스러운 20가지 한 가지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국 깊이 생각하니까 뭐가 나오긴 나오더라고. 그 애가 6살 때 제가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그 아들이 하얀 수건으로 구두를 닦은 것 같아요. 저 구두를 닦고 얼굴에는 뭐 전부 검정색 묻고 하면서 제가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아빠 구두 닦았다 이거죠. 돈 내놔라. 그때 그 너 모습이 사랑스러웠다. 어느 날 토요일 날 제가 모처럼 일찍 퇴근하는데 아빠 나는 아무래도 야구 선수가 해야 될 것 같아. 나 아빠 투수 잘하거든. 글러브를 두고 가져와서 저보고 그 자기가 던지는 공을 받아라는 겁니다. 아빠 이것은 싱크야. 아빠 이건 드롭이야. 하면서 그 투구하던 모습 너가 사랑스러웠다. 뭐 이렇게 하니까 뭐 나왔어요. 그래 아버지 학교에서 코팅을 해가지고 그거를 그 아들의 주소로 보냈습니다. 그 아들의 주소가 어디입니까? 제가 살고 있는 어느 날 제가 늦게 퇴근하는데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능고사 한 100일 아껴두고 그 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애가 어디 갔지? 그래서 이상한 우편물을 받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밤새껏 그 아들이 내가 쓴 편지를 읽었다는 겁니다. 너가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를 아들이 읽었겠어요? 안 읽었겠어요? 밤새껏 그 아들이 대성통곡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출근하려는데 저희 가슴에 안기면서 아빠, 들어보고 싶었던 그 아빠, 그 아들이 저한테 가슴에 안겼습니다. 그날부터 그 아들을 허깅을 해주고 안수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저 아들 지금 제 휴대폰을 보면은 아들 이름이 없습니다. 자랑스러운 아들 그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 수능고사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들하고 아내의 관계, 자녀와 아내와의 관계가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아내의 관계는 어떻게 해결이 됐느냐. 켄싱턴 호텔 갔다 오고 나서 그때부터 아내가 그 부부 가정사역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가 아내와 더불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혼 직전에 있는 몇 쌍의 커플이 한 달에 2번씩 만나서 이혼을 하지 않도록 치유하는 작업을 아내와 더불어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근자가 해결이 되니까 제가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이 썬뿌리가 남아있어요. 화가 있더라고요. 이 분노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갑잔치를 다일 공동체 바퍼센터에서 사는 설곡산에 가면 영성수련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한갑잔치를 맞이했습니다. 하두가 이겁니다. 화가 날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화가 날 일이 있었습니까? 다 있죠. 있죠. 예, 분노 처리를 거기서 했다는 거예요. 화가 날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하두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5살 때 유교가 났는데 저희 외할아버지 집에 더부살이를 하게 됐잖아요. 저희 아버님 일본으로 가시고 저희 형들과 누나와 같이 더부살이 했는데 그 바로 장소에서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영양실조로 죽은 그 장소였습니다. 제가 쥐고기를 한 50마리 먹으니까 원기가 얼마나 왕성하겠어요? 배가 고파하면 못 살겠어요. 어느 날 제 외할아버지 집에 본체에 보니까 이 보리쌀을 삶아놓은 강조리가 있었습니다. 이성이 사라졌습니다. 저희 형과 더불어 보리쌀 강주를 가져와서 손으로 그냥 먹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자버렸습니다. 사건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놈들 혼을 내줘야 되겠다. 그 당시는 그것이 저희 외갓집의 하루분 양식이잖아요. 보리쌀 삶아 그 다음날 솥에다 넣고 쌀을 조그마한 넣고 해서 외할아버지 밥상 올려드리고 외삼촌 도시락 사도 뭐 그랬죠. 나머지는 뭐 먹는 둥 마는 둥 그랬잖아요. 우리 두 형제가 먹었으니 얼마나 그 할아버지도 화가 날만 했어요. 그러나 어린 저 같으면은 그 다음날 일어나서 저희 어머님이 저희 잠자는 형제를 깨워서 빨리 도망을 가라 했어요. 디산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한 9시쯤 돼서 저희 어머님이 저희 형제를 찾아왔습니다. 저 산 밑에서 저희 형제들 이름을 부르는 그 어머님의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할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저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것이 화가 되었습니다. 가니까 입교를 하니까 첫 하두가 화가 날 일이 있습니까? 네, 화가 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예, 제가 5살 때 외할아버지 집에서 보리쌀 훔쳐 먹었는데 외할아버지께서 혼을 내준다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화가 날 일입니까? 네, 화가 날 일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하두가 됐는데 5명 정도가 화가 난 사람들로 이렇게 그룹으로 해서 조가 편성이 됐습니다. 제 옆에 뵌 사람이 보니까 젊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참 화가 날만 하겠더라고. 애인을 두고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갔다 오보니까 그 애인이 어디론지 사라졌다는 거예요. 화가 날 일이겠더라고요. 이런 사람들만 해서 합니다. 돌아오면서 계속 돌아가면서 화가 날 일이 있습니까? 네, 화가 날 일이 있습니다. 5살 때 외할아버지 집에서 보리쌀 훔쳐 먹었는데
외할아버지께서 혼을 내준다는 일이었습니다. 하간 날 일입니까? 하간 날 일입니다. 여러분 한 2시간 하니까 이 주최 측에 뭐 장난치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일어서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 분이 막 잡습니다. 하간 날 일이 있습니까? 네, 하간 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한 몇 시간 하니까 돌겠더라고요. 6시간 하고 나니까 점심 먹고 올라오라 하더라고요. 다시 점심 먹고 올라갔습니다. 하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간 날 일이 있었습니까? 네, 하간 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10시간쯤 되니까 웬 옆에 분이 하간 날 일이 아닙니다. 저게 정답이구나. 저한테 돌아왔습니다. 하간 날 일이 있습니까? 네, 하간 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5살 때 외할아버지 집에서 보리쌀 훔쳐 먹었는데 외할아버지께서 혼을 내준다는 일이었습니다. 하간 날 일입니까? 하간 날 일이 아닙니다. 그럼 왜 화가 났습니까? 모르겠습니다. 10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밤이 어두워지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하간 날 일이 있습니까? 네, 5살 때 외할아버지 집에서 보리쌀 훔쳐 먹었는데 외할아버지께서 혼을 내준다는 일이었습니다. 하간 날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화가 났습니까? 저도 모르게 저 가슴에서 이런 고백이 튀어났습니다. 왜 화가 난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에서 화가 났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서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러고 제가 쓰러져 버렸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 설국산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골짜기를 쳐다보니까 나무 한 그루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풀 한 포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잎사귀에 있는 이슬이 얼마나 초롱같이 아름다운지. 정말 그때 제가 고백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이었구나. 그 화를 빼내고 나니까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유명한 분이 한 분 생각이 났습니다. 불교계의 거성이라고 그러죠. 성철스님.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70년간 덕도해가지고 남긴 유명한 말씀 한마디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그게 뭐가 정말 70년 동안 덕도했던 한마디라고 하겠습니까? 산은 산이와 하는 말은 있는 산 그대로 그 모습대로 보라는 겁니다. 왜 저 산에는 나무도 없고 저 산은 민둥산이면서 생기기를 왜 저렇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 강은 이렇게 흘러가 이렇게 가야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라는 거지. 있는 모습 그대로 생각해 주라는 거예요. 마음을 읽어주라는 거지. 여러분 제가 그걸 하고 나니 그때부터 꾸나 소리가 그렇구나 그게 바로 그 말이고. 여러분 그분은 참 불행했어. 자기 혼자 여러분 70년 동안 얼마나 허비를 하면서 그렇게 덕도한다고 해서 70년 동안 걸렸습니까? 저는 당국의 협조를 받아서 10몇 시간 만에 저는 깨우쳤잖아요. 이 빠른 세상에 그렇게 사시면 되지. 어떻게 덕도를 70년 동안 하세요? 여러분 그 산을 내려오고 나서 한 달이 지나니까 또 달라졌습니다. 또 화가가 생깁니다. 그것이 사람이더라고요. 심심할 때면 또 올라갑니다. 화가 날 일이 있습니까? 물론 그 화는 다른 하지만 내 친구가 나를 음해할 때 화가 났죠. 내가 좀 못 배웠다고 그 친구가 날 깔보는 사람이 있어요. 화가 났죠. 제가 지금 5 부부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부부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삼수 재수 때 만났습니다. 만나가 일찍이 20몇 살 일찍이 결혼했어요. 하고 났는데 그 신랑 집은 전부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이 아내는 고위공직자
딸이지만 어떻게 하다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하고 나니까 시어머니가 우리 집안은 전부 서울 명문 서울대학교 출신인데 니까 한 것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우울증이 온 거예요. 술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내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봤겠습니까? 죄송한 이야기인지 서울대학교 나왔으면 나왔지. 그게 이 며느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며느리까지는 좋은데 며느리가 난 딸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너는 부디 명문대학에 가거라. 여러분 그 어머니 말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우리는 다 그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근자는 아주 찬란하고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그 자매의 얼굴을 보고 저 사람은 딱 첫눈에 저 사람은 우울증 환자구나. 첫날 첫 고백이 그것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면 강남에서 유명한 사람. 그 남편은 서울대학은 안 나왔지만 서울대학에 버금가는 대학교의 출신이 지금 박사입니다. 그래 그 여인이 그 자매가 결혼 생활에 순탄하겠습니까? 제가 그 자매를 보고 그 자매 이름만 생각하면 기도를 해주고 싶어요. 제가 믿는 신이 그 자매를 저한테 붙여준 목적이 있더라고요. 나 이 여인을 위해서, 이 여인의 아픔을 위해서, 이 여인과 함께 가까이 하면서 이 여인을 치료해야 되겠다는 거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후반전에 이런 세팅 작업을 하고 후반전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후반전은 뭘 하느냐? 여러분 제가 오늘 오전에는 강남세무서에 특강을 했습니다. 내일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제가 간부들 모아놓고 특강했습니다. 지난달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간부 850명을 모아놓고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했는 제목이 뭐냐? 근자열입니다. 그 사람들이 반응이 피드백이 뭐냐? 세상에 강의를 받아봐도 이런 강의 처음 받아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강사가 자기 약점 다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강사가 어디 있어? 봤어요? 없어요. 없으면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지금 제가 뭘 하느냐? 아까 여러분 영상물을 보셨지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의 이름을 따서 석성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84년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남겨주신 조그마한 집이 있었습니다. 부유동에. 그 집을 처분해서 돈을 모았는데 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10년간 재테크해서 94년도부터 아내와 상의해서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 상의 끝에 장학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름하여 석성장학회. 저희 아버지 가운데자와 저희 어머니 가운데자 이름을 따서 석성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3억이 있어야 되는데 2억 2,800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와서 정식으로 법인 등기를 했습니다. 그 5천만 원이 지금 기금이 17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한 푼도 자금 안 주었느냐? 여러분 지금 매년 1억 5천만 원씩 장학금이 나갑니다. 지금까지 약 2천여 명에게 14억이라는 거금이 장학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제가 근자가 열이 되니까 원자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저한테 오고 있어요. 석성정학재단을 만들고 나니까 회장님, 많은 젊은 청년들이 저한테 멘토가 되어달라고 찾아옵니다. 육군사관학교 제가 멘토입니다. 천안함 재단 이사장으로서 천안함 생존 장병 58명이 저한테는 멘토입니다. 그리고 한국장학재단이라고 있습니다. 펀드액이 무려 5조 원입니다. 이경숙 이사장이 하는 그 한국장학재단에 제가 멘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멘토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재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업을 주십시오. 작년 6월 달에 석성에 1만 명이 후원자가 모이면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다 해서 석성 1만 사랑회를 만들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재활센터 건립을 위한 석성 1만 사랑회를 제가 조직했습니다. 그동안에 2억 2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차에 금년 12월 23일, 4일, 5일 이번 주말부터 시작합니다. 청계광장에서 서울에서 가장 환경이 열악한 저 정릉에 가면 한빛 명화학교가 있습니다. 브라스밴드 애들하고 우리 시민이 함께하는 여기 일부 교회에서 8개 교회에서 동참을 하겠다고 그 많은 사람이 청계광장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집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알았던 가장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재활센터 건립을 위해서 우리 건립비용 마련을 위한 크리스마스 축제 문화가 3일 동안에 열립니다. 여러분, 제가 건자열이 안 되면 이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같이 하겠노라고 찾아왔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재단을 만들면서 도저히 안 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거 해서 뭐 할 겁니까? 중증장애인 그냥 나라에서 해줄 겁니다. 나라에서. 여러분, 택도 없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제가 가서 장애인 체험을 했습니다. 정말 이분들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구나. 제가 한빛 명화학교에 가서 한 어린 소녀를 보았습니다. 소녀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 부모가 나자마자 얘가 맹아인 걸 알고 버리고 도망을 가셨습니다. 캄보디아 어떤 혼이라 역시 마찬가지 11살입니다. 이런 애들이 다수가 있어요. 연고가 없습니다. 천사와 같이 생겼습니다. 저도 모르게 내가 얘네들의 후견자가 되어야 되겠다. 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보고 걔네들이 청계광장에 나오겠습니다. 그걸 하면서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이 방이 위즈덤 룸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네요. 제가 지혜를 찾았습니다. 앞으로 내 남은 30년의 건자열이 되어보겠다고. 여러분, 천안함 재단 저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께서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성금을 내줬는데 자그마치 얼마가 들어왔느냐? 400억 빼기 5, 395억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죠? 유족들한테 250억을 돌려주고 145억을 가지고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KBS 측과 정경련에서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재단을 만들어서 재단 이사장 누구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저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제가 당첨이 됐어요. 유족들은 물론이고 생존장병, 해군들의 병력문화 개선, 해병대의 병력문화 개선 사업에 제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어느 많은 젊은 사람들을 하여금 평택에 가서 천안함 선체를 탐방하는 일일 안보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단에서 돈을 다 댑니다. 여러분 제가 재단 이사장에 대해서 월급 여러분 안 받습니다. 무보수 자원봉사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 느낌에 근자열을 하려니. 가까이 있는 사람 기쁘게 하자.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니까 멀리 있는 군인 병사들이 저한테 멘토가 돼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국군방송에 96.7 사이클입니다. 거기에 딱 6개월간만 계약하고 청년백서라는 시간을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6개월 하고 나서 방송사 측에서 제발 6개월만 더 해달라 해서 지난 10월 달까지 6개월 해주고 나니까 또 더 해달라는 겁니다. 뭐냐?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 용기를 주는 그런 프로, 청년백서 시간입니다. 제가 그네들도 제 인터넷을 죄를 안 받겠습니까? 저의 정보를 다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분명히 근자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제 마음에 있는 치유들이 다 치료가 되잖아요. 부부 치료가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부부의 아픔들, 부부의 상처들, 이거를 전담하는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대학원, 대학교를 설립을 해야 되겠다고 합니다. 총장 되실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재단 이사장으로 위촉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케이 했습니다. 가정이 살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가정이 다 지금 망가져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아주 거룩한 것 같지만 가정에 들어가면 다 망가져 있습니다. 저는 1년에 한 번씩 미얀마를 5년째 가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학교를 하나씩 지어줍니다. 이 미얀마라는 나라는 남방불교가 성행한 나라입니다. 남방불교의 특징은 소승불교입니다. 개인의 교리. 그런데 이게 특징이 뭐냐? 철저한 윤회사상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살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소송이 없습니다. 타고난 운명, 흔히들 이걸 숙명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남을 시비하는 적이 없습니다. 이혼율이 제로입니다. 행복지수가 95가 넘습니다.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국민소득이 그 나라의 40배 내지 50배가 큰 나라입니다. 흔히들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1위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혼율이 만만치 않습니다. 행복하냐고 물으면 대다수의 사람 불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심각할 정도로 더 이것이 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 가정마다 붕괴되고 있다는 거. 제가 그 대학원, 대학교 내년에 문을 열립니다. 거기에 재단 이사장으로. 저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제가 한다는 건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근자열을 하니까 원자리야. 여러분, 제가 오늘은 특별히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 국세청에 6급 공무원 할 때 어떤 납세자가 이걸 주고 갔습니다. 30년 됐습니다. 무슨 뜻이 있겠거니 하고 했는데 제가 동전을 넣었습니다. 끽 모아봐야 5천 원이 안 됐습니다. 아, 이것은 아니지 하고 지폐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내방객들이 저의 상담하러 오면 여기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10만 원을 맞추어서 지금 여러분 이 30년이 됐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지금은 여러분 제가 행편이 좋습니다. 행편이 좋아서 출근할 때 10,000원짜리가 하나 여기 들어갑니다. 출근부 체크입니다. 이름도 없는 청소년 가장에게 갑니다. 이 바로 통장이 저로 하여금 바로 근자열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30년인지 30년 한 달도 안 빠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근자열을 도대체 근자열이란 뭘 하는 거냐? 자꾸 근자열을 여러분에게 주문하는데 근자열의 엑기스는 감동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 이 석세스라는 TV에 제가 오늘 강의가 나가는데 제가 믿는 신에게 그렇게 한마디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저 강의를 듣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감동을 받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감동이 전해지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거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지만 꼭 그러면 이 감동이 재물로만 가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영어를 잘 못합니다만 여러분 흔히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give and take. 주고받기. 이거는 누구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이 주니까 내가 주는 거예요. 남이 안 주는데 내가 안 줍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제가 자주 읽는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세가 되면 가장 인간으로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극단적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만. 지금 우리나라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제가 다닐 때는 7명, 8명이 아들, 딸이 모였어. 한 방에 그냥 찼습니다. 스킨십이 됐잖아요. 정이 있었어. 요새는 우리 아들, 딸들이 독방에 혼자서 자기밖에 몰라. 극단적 이기주의로 산단 말이에요. 남 의식을 안 합니다. 제가 세무법인을 운영해 보니까 상담하러 오는 대다수 사람이 뭘 모르냐? 어떻게 하면 세금 없이 내 새끼한테 물려줄 수 있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한테 오면 그 상담은 제가 해드릴 수 없으니까 다스에 가서 가족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지금은 어떤 사람이 오느냐? 어떻게 하면 회장님과 같이 장학재단을 만들 수 있습니까? 왜? 왜 달라졌습니까? 보는 쪽쪽마다 사회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자식 새끼들한테 물려줘봐야 아무런 도움이 없어. 여러분 신문지상에 잘 보잖아요.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고 나도 저 사람 닮아봤으면 이건희 회장 형제도 싸움. 그거 뭐 때문에 싸우시죠? 재산. 네? 재산 때문에. 재물 때문에. 말세에서 가장 특징이 자기 사랑과 재물 사랑이라는 거죠. 저희 아들에게 저희 딸이 3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제가 바퍼 명예 본부장이니까 결혼식 축하금 거의 모두를 바퍼에 줬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번에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지난 11월 3일. 아들이 뭐라 그러냐? 아빠. 지난번에는 바퍼에 줬지만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석성 1만 사랑에 줄 수 없어. 여러분 제 축하금을 석성 1만 사랑에 석성 장학재단에 1억 원을 개척했습니다. 여러분 신문에 났잖아요. 제 얼굴이. 여러분 제가 꽤 유명하거든요. 얼굴은 비록 못생겼지만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처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 그 아들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아들이 제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아들이 귀엽겠습니까? 물론 지금도 신림동에서 고시 공부를 하고 있는 아들이지만 저한테는 얼마나 깁니까? 오늘 이 책이 국민일보에 2008년도에 한 달 동안에 제 기구한 삶이 역경의 열매라는 난을 이용해서 한 달간 게재가 됐습니다. 연재가 됐습니다. 국민일보에서 너무 감동적인 장면들이 많다 해서 저보고 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세무사 회장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시간이 없다고 했는데 금년 초에 제가 성락을 했습니다. 성락을 하면서 책을 쓰면서 출판사 사장한테 그랬습니다. 제목은 내가 짓겠노라고. 한 달간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가도 제목이 나오질 않습니다.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출판사 사장이 이제 회장님 저희들이 짓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 뒤통수를 치는 한 물체가 있었습니다. 저희 뒤통수를 치면서 저도 모르게 기적은 순간마다 기적은 순간마다. 그래서 여러분 제목이 기적은 순간마다 된 거예요. 지금 12,000부 나왔거든요. 제가 이 책에 뒷면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책의 판매 수익 금액은 불우한 이웃을 위해 써집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이 책을 읽어보셨습니다. 조 회장 감동 먹었어. 어디에 감동 먹었느냐 하면 이 어른께서 여기에 감동을 먹었는 것 같아요. 추천사를 써주었습니다. 지금까지 12,000부가 나갔습니다. 출판 기념에 오신 손님들이 수백 명께서 시사를 해주셔서 5천만 원이 성금이 답지가 됐습니다. 적석에서 불우한 이웃에게 논아줬습니다. 여러분, 건자가 열이 되니까 원자가 멀리 있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리더라는 겁니다. 저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건자열을 하고 있는 그 동기는, 통로는 바로 감동이라는 겁니다. 감동은 머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감동은 가슴에서 나옵니다. 저는 지금도 직원들을 평가하고 직원들을 채용하고 할 때는 머리 큰 사람 안 씁니다. 어떤 사람 씁니다? 가슴이 큰 사람. 여러분, 여기서 여기 내려가는 게 어떤 분은 70년 걸렸습니다. 그분 성철 스님은 70년 걸려서 한마디 콱 뱉은 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저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바포 명예본부장으로 있습니다. 바포에 가면은 청량리 588번지에 바포에 가면 나눔과 섬김의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제가 복잡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나눔과 섬김의 원칙을 여러분이 가슴판에 새기면 여러분 원하는 바 소원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첫째는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감동을 지금부터 주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적시서임. 여기서부터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중요합니다. 남에게 미루지 말고 나부터 하라는 겁니다. 나부터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참 중요합니다. 작은 것부터 하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다섯 번째 비슷한 말 같지도 합니다.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하십시오, 여러분. 가장 이 5가지를 애워싸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근자열 이 5가지 원칙, 이것이 도구가 돼가지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근자열이 되면 여러분 인생이 탄탄대로가 된다는 겁니다. 신은 남을 돕는 그 사람을 돕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읽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give and take는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야, give 다음에 큰 말을 더 쳐줘라. 그러면요, 읽어보아라. give, and take. 그럼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에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어라. 먼저 주어라. 그렇게 하면 more take. 그분보다 훨씬 더 네한테 많이 주겠다. 이게 신이 우리한테 주는 지혜란 말이에요. 우리는 내 것만 챙기려고 그러잖아요. 내 먹을 것도 없는데. 그게 바로 강남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강남 스타일에 가니까 여러분 뭐 좋은 말 좀 주고 그러죠? 강남 사람들 그렇게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강남 스타일이 되겠습니까? 있는 자들이, 가진 자들이 베풀어야 되는 세대가 왔습니다. 제가 성경을 자주 인용해서 안 됐습니다. 예수가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목적으로 왔느냐? 높은 산은 낮아질 것이요, 깊은 골짜기는 돋아질 것이요, 사회적 평등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뭐냐? 낮고 소외된 어려운 사람을 더 생각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겁니다. 높은 사람은 낮아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의 나눔과 섬김이라는 거죠. 바로 그 축제 마당을 청계광장에서 여러분 할 작정입니다. 나부터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 국민일보를 보시면 제 인터뷰 기사가 나옵니다. KBS에서 이번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자기들 잔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스케치라고 그걸 명동성당 안에서 예배 보는 그게 나오는 게 되겠습니까? 교회마다 예배 보고 자기들끼리 히덕거리는 게 나와가 되겠습니까? 어렵고 소외된 중증장애인들은 하루가 걱정이 됩니다. 은지의 그 모습, 앞을 보지 못하는 11살짜리 그 은지의 모습, 저로 하여금 너무나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런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준 근자열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제가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근자열 더 알고 싶은 분, 저의 사무실로 오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대선 후보로 나올 사람 아니거든요. 정치할 사람 아닙니다. 제 요 위치에서, 신이 저에게 준 이 위치에서, 이 자리에서, 이 자격으로 저는 정규대학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신이 그렇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지혜를 깨닫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 자유케 하겠다. 제가 만세입니다, 지금. 동아제약의 강신우 회장님 저를 만날 때마다 좋아요. 저희 멘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제 제가 세종문화회관에서 바퍼
바프가 지금 뮤지컬로 나왔잖아요. 제가 최일도 대표 부부, 강신호 회장 이런 분 모아서 같이 저희 아내랑 같이 관람을 했습니다. 감동 먹었습니다. 수녀 출신의 아내와 전도사인 남편과 이룰 수 없는 사랑으로 맺은 결혼으로 시작해서 청계천 588번지에서 건자열을 하는 그 모습, 그게 감동 있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건자열 하면 원자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비교적 주례를 잘 주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건자열, 원자래 하면 건자열을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당당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나게 한판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두 번 살질 않습니다. 한 번 삽니다. 연습이 없어요. 연습이. 작전 타임만 있을 따름입니다. 당당하게 살아라. 신나게 살아라. 그리고 멋있게 살아라. 멋있게 살아라. 그리고 저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신 멋져가 되잖아요. 저는 딱 이 한 말씀으로 주례를 끝냅니다.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5분 메시지하고 끝내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냐? 제가 액자를 만들어주는 부부사랑 10계명 액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딱 한마디 하고 끝내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동안 한 200여 쌍이 제가 제 주례로 지금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당신 멋집니다. 당당하게 살아라. 신명나게 살아라. 멋있게 살아라. 그리고 좋아져라. 이걸 하려니까 또 진짜 구체적인 세칙이 나오더라고요. 미인대칭. 먼저 미소 지어줘라. 사람들 보면 자문같이 그래 하지 말고 먼저 미소 지라. 먼저 인사해라. 먼저 대화해라. 미인대칭. 먼저 칭찬해 줘라. 그 다음에 비비불. 비판하지 마라. 비평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미인대칭, 비비불. 여러분,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가급적이면 남에게 용기, 칭찬해 주라는 겁니다. 먼저 대화. 제가 자주 다니는 헬스클럽 하면 여러분, 제가 처음 가서 무조건 인사했습니다. 무조건 인사. 대화합니다. 처음에 여러분 피트니스 가면 사우나에 시원한 거 쓰레기를 그냥 놓고 갑니다. 제가 기분 좋게 휘바람 불면서 다 치웁니다. 오신 손님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저분이 여기 호텔의 주인이신가? 제가 그래요. 저는 호텔 주인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저 사람들이요, 저 앞에서 그걸 화장실 가는 수리바를 배려 차원에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놓고 나와버리잖아요. 제가 가면 반드시 다음 사람 들어오기 편하게, 신기 편하게 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소문이 났습니다. 저는 건자열을 생활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들 배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관여하는 샘물 호스피스, 여러분 샘물 호스피스 한번 들어보신 분 가봤죠? 용인에 있는 거 가보셨습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저분에게 박수. 제가 그게 창립 때부터 제가 자문위원, 운영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수많은 사람 말기암 환자들이 지나갔습니다. 원주희 대표 이야기가 밥을 먹으면서 이 많은 3천여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천국 한송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마지막 마이크를 갖다 댑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후회된 게 없느냐고. 그 후회 중에 세 가지 거리라 그럽니다. 우리 후회를 수리거리라 그러는데 첫째가 뭐냐? 좀 더 참을 걸.
그때 내가 참으면 되는데 왜 그 아내를 개패듯이 팼느냐고. 못 살게 했느냐고. 두 번째 후회가 뭐냐면 좀 더 즐길 걸. 아내와 식구와 새끼들하고 같이 즐길 걸. 왜 돈 버린다고 그렇게 몸을 망가뜨리고 가면서 그렇게 했는지.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좀 더 베풀고 살 걸. 그 내 재산이라고 엉켜놓고 내놓지도 않고. 여러분 갈 때는 공수래 공수입니다. 수위에는 호주머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거 이거 안 놓으려고 설치잖아요. 좀 더 참을 걸, 좀 더 즐길 걸, 좀 더 베풀고 살 걸. 이걸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편한. 저는 자녀들에게 약속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으로 된 이 재단이 너희들 것이다. 저한테 아빠 돈 좀 대줘 하는 사람이 없어. 왜? 있어야 주지. 재단 다 해버렸는데. 사랑하는 우리 오늘 우리 여러분들 이런 과정을 거치면 건자열이 됩니다. 건자열 아시겠죠? 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건자열하면 원자래하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복 누리시기를 빌면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